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공개됐던 대로 네, 제가 원래 신년 특집으로 할 거 우리 KF16이었는데 원래는 뭐 KF16이 아니라 F16이었죠. F16이었는데 제가 입시 점검 때문에 이게 한번 조금 밀렸었죠. 근데 이왕 밀린 김에 좀 우리 거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KF16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사실 이게 F16을 우리나라에서 라이선스 생산한 거니까 이게 순수 우리나라 전투기는 아니죠. 사실 KF16이. 근데 KF16은요, 대한민국 공군 전력 강화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체면 아주 틀림없습니다. 현재도요, 여러분들, 숫자상으로는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F16 시리즈를 들여오고 또 이거를 또 이제 라이센스 생산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KF16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하고 함께 KF16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그럼 도입 배경부터 네.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80년대가 되니까 북한이요, 당시 동구권도 보유하지 못한 최신형 미그 29를 도입한다, 이런 얘기가 우리 첩보망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동구권만 하더라도 미그 29 가진 나라가 많이 없었다고. 대부분 미그 23, 미그 21이었거든. 근데 북한이 미그 29를 들여온다? 야, 이거는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에 대응할 신형 전투기 확보 계획을 새롭게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뭐 지금은 게임이 끝났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에 대한 공군력 열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81년부터 피스브릿지 1이라는 명칭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해요. 새로운 전투기를 들여온 사업. 그래서 여기서 선택된 게 뭐였냐면은 총 40대의 F-16CD 블록 32형이에요. 요걸 이제 들여오기 시작하거든요. 8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피스브릿지 1 사업의 탄력을 받아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83년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81년에 사업 시작한 거는 이제 86년부터 들여왔었고, 그 사이에 84년부터 또 요 차세대로 뭐 들여와야 되냐, 요 사업을 또 했거든. 그래서 당시에 뭐가 후보였냐, F-20 타이거 샤크 전투기가 아주 유력한 후보 기종이었어요. 근데 이 F-20 타이거가, 야, F-20이면은 뭐야, F-15, F-14보다 좋고 F-18보다도 더 후경 아니요? 이렇게 생각이 아니에요. 이게 F-20 타이거가 뭐냐면 F-5 있죠? F-5 개량형이에요. F-5의 엔진을 개량하고 뭐 전자장비 개량하고 그런 거야, 솔직하게. 근데 제조사에서 그래도 야, 이게 우리가 이거 팔아먹으려면 좀 번호대가 높아야 된다 그래서 F-20을 어떻게 받았어요. 그래서 요게 유력한 후보 기종이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번 시범 비행했다고, 이게. 근데 84년에 시범 비행을 했어요, 수원기지에서. 그래서 얘가 이륙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때 대통령도 왔었다고 해서 막 하다가 얘가 추락을 했어요. 왜 추락을 했느냐, 이게 기체에 비해서 엔진이 워낙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에 이런 걸 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이게 강력한 힘으로 돌다 보니까 조종사가 뭐야, 블랙아웃에 빠졌다고. 조종사 기절했어요. 그래서 이게 추락을 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시범을 보러 왔는데 비행기가 추락했다, 백지화 된 거죠. 이건 없었던 걸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1985년 3월부터 새로운 계획이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에는 이게 FX 계획으로 불렸어요. FX 계획. 근데 이게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 FXX 계획이라는 걸 추진했었거든. 그러니까 현재의 일본의 F2 전투기, 그 계획이 이때 얘네들 나왔었는데, 근데 일본도 이 FXX 계획을 하면서 되게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뭐 비리가 있네 없네, 뭐 하네 마네, 그래서 뭐 이게 뭐 언론의 도마 위에 올라서 완전 난도질 당하고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일본의 FSX하고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는 FX에 이게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래서 사업 명칭을 바꿔버려요. 뭐를 바꾸냐면은 KFP, 코리안 파이터 프로그램, 요걸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 명칭을 변경하고 1986년 11월에 삼성항공, 그러니까 현재는 카이로 통합이 됐죠. 이 삼성항공이 KFP 사업의 주 계약업체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KFP 생산을 위한 해외 협력 대상업체하고 이제 협상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걸 들어오려고 했었나요? 그러니까 후보 기종이 4기종이에요. 첫 번째 미국의 F-16CD, 처음에 우리 블록 30이 들어왔거든. 근데 그게 좀 그래. 그래가지고 블록 40 정도의 개량형을 들어온다. 요게 첫 번째 기종. 두 번째는 FA-18CD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럽 4개국이 개발한
토네이도 IDS,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미라지 2000, 요거까지 후보로 왔어요. 그래서 이 네 기종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체 중에 이제 토네이도 IDS, 이게 토네이도는 원래 나중에 뭐 공중전용으로 나오지만 얘가 공중전에 쓰는 영역이 거의 없고, 대부분 토네이도의 역할이 뭐냐면 지상 공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상 공격에 맞춰져 있는 이 토네이도는 일찌감치 탈락됐어요. 두 번째, 프랑스 미라지 2000도 이거 안 돼. 한국군 ROC에 부적합하다고 평가되어가지고 얘도 제외. 그러니까 결국에는 F-16하고 F-18만 남았는데, 이때 F-16이 아직 개량형 기체가 양산이 안 됐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블록 40형이. 그러니까 당연히 초점이 어디로 맞춰졌겠어요? FA-18로 맞춰졌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FA-18에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ROC도 그걸 따라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놀랍게도 1989년 12월에 F-16보다 훨씬 고가였던 FA-18이 선정이 됩니다. FA-18이 F-16보다 훨씬 이만큼 막 성능 뛰어나고 막 응? 이만큼까지는 아니지만 야 먹어줬지. 고가에.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블럭 40평을 원했지만 이제 블럭 40평 넘어가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F-16 블럭 50, 52형을 이때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우리는 처음에는 블럭 40평이라고 하다가 얘네가 50하고 52형 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그 다음 단계를 하자라고 했었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F-16이 아직 블럭 50, 52형이 개발 완료가 안 됐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평가를 할 때 뭘 놓고 평가를 했냐면 기존의 F-16 블록 32형 가지고 평가를 했다고. 근데 문제가 뭐였냐? F-16 CD32형은 아직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탑재가 불가능했던 상황이야. 그러니까 단거리 사이드와인드만 운용이 가능했다고. 반면에 FA-18은요, 스페로 미사일로 중거리 공중전을 수행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하푼 대함 미사일까지 운영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해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보면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비교가 안 되지, 능력 자체에서. 당연히 F-18로 갔어요. 그래서 이때 몇 대를 들어오려고 했냐면은 기존의 F5AB, EF 초기 도입분, 그 다음에 F4D의 나중에 도태될 수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딱 해보니까 120대 우리가 들여야 된다. 이렇게 딱 했다고. 그래서 국방부가 89년 12월부터 90년 10월 동안에 FA-18에 대한 계약을 위해서 세부 협상에 들어갔어요. 세부 협상에 들어갔는데, 근데 여기서 변수가 나왔다 이거지. 1990년 말에 되니까 갑자기 FA-18 가격이 올라가 버렸다.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건 89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는 약 3조 2천억 원을 생각했거든. 근데 90년 말에 딱 보니까 4조 7천억 원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무려 1조 5천억 원 상승, 50%가 상승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봤어. 야,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싸졌냐?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 미국 내 물가 상승률이 변동이 됐다. 아주 심하게.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FA-18을 구매하기로 했는데 그 구매량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뭐야? 생산 단가가 상승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미국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단 FA-18을 1000대 이상 수출이 가능할 거로 생각했었어요. 근데 1000대는커녕 500대도 못하게 지금 계약이 된 거야. 그러니까 수출 물량이 반토막이 나니까 뭐야? 생산 단가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또 하나, 우리가 이거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항공 이거를 좀 개량했다. 그래서 항공기 개량으로 인한 단가도 상승됐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사업 비용이 이렇게 50% 증가한 반면 전력 증가 가용 자금은 또 감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물량, 기종, 획득 방법 등 이걸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재검토를 했죠. 그러니까 재검토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결과가 나왔냐? 이 KFP에 소요되는 가용 예산이 91년부터 99년 사이에 47.8억 달러 정도 된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들어보세요. FA-18기를 직구매할 경우에는 49.9억 달러. 그래서 115대를 도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면허 생산할 경우에는 66.1억 달러로 75대밖에 생산할 수 없었어요. 반면에 F-16 개량형 블록 50하고 52 걔네가 또 가격 책정한 게 있었거든. 요거를 딱 봤다고. 그러니까 요걸 해보니까 직구매하면 41.8억 달러로 120대 획득할 수 있고, 면허 생산을 해도 51.8억 달러로 110대를 생산할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뭘 선택해야 될까? 그쵸? 그러니까 그때는 블록 50이 나왔군요. 사실 우리가 89년에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52형이 아직 개발이 안 되는데 90년쯤 되면 52형이 개발이 됐거든요, 사실.
이게 왜냐하면 레이더 교체하고 항전 장비 교체하고 이런 거였거든. 그래서 그렇게 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그 업그레이드는 아니었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레이더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하는 작업이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이거는 그냥 시간이 해결할 문제지 이게 뭐 전혀 불가능하거나 뭐 사업이 난항에 빠지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다고. 결국은 F-18이 그러면 안 되는 분위기.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당연히 사업 재조정이 불가피했었죠. 그래서 90년 10월부터 91년 3월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91년 3월 말 기존 변경을 공식 발표합니다. 난리가 났죠, 아주. 그러니까 이 기종 재결정이요, 여러 가지 파문을 났습니다. 특히 공군에서 반발이 심했어요. 공군이 사실 F-16 블록 31을 운영해보니까 성능에 크게 실망했었어요. 솔직히 이랬다고. F5보다 조금 빠르고 레이더 있는 거 말고는 뭐야? 뭐가 나? 이런 분위기였거든. 그래서 공군이 아주 결사적으로 FA-18 사수를 천명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 공군 참모총장이었죠. 이 정용우 공군참모총장이 이걸 사수하다가 경질되는 사태까지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면요. 어떻게 돌이켜보면 이거는 당시로서 최선의 선택이었고 이 선택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F-16은요, 베스트셀러 전투기로 등극했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꾸준하게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꾸준하게 업그레이드 했던 반면에 FA-18은요,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 문제로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한계에 부딪혀서 슈퍼 호넷이라는 전혀 다른 기종으로 대체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F-16을 선택한 게 맞은 거예요. 아무튼 기종 결정에 이어서 91년 8월 새로운 무장 장착에 따른 이륙 중량의 증가로 새로 개발된 엔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제너럴 일렉트릭스하고 플랫 앤 휘트니사가 경쟁을 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플랫 앤 휘트니사 엔진이 선정이 되죠. 이로써 한국은 F-16은 블록 52형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F-16 블록 52형을 이제 도입하게 된 거죠. 그래서 9월에 이제 계약이 체결되고 11월부터 이제 1차분 직도입기가 납품이 계약돼요. 그 다음에 92년 5월부터 전투기 최종 조립 공장 시설물 건설이 착공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라이센스 생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93년 8월 2차분 조립 면허 생산기 계약이 체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 정부가 한미 양 정부 간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양해 각서를 해요. 그래서 완제기 직구매, 조립 생산, 그 다음에 부품 국산화 이런 국내 생산의 3단계를 거치기로 이제 해요. 그래서 부품의 국산화는 사실 당시로서는 굉장한 모험으로 평가가 됐었어요. 우리가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냐, 정밀한 항공기 부품을 한국이 만들 수 있느냐라고 미국도 대단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고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되게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는데 결국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한국은 뭐예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있었을 때예요. 이 한국 F-16 면허 생산에 주목할 점은요, 이게 최초의 우리나라로서는 상용 면허 생산이었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원 제작사가 록히드 마틴이잖아요. 록히드 마틴사가 아니라 삼성이 직접 공군으로 납품한 거예요. 그러니까 록히드 마틴은 오히려 부계약자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몇 대 정도 생산이 돼요? 그러니까 1단계 직구매기로 C형 2대가 들어오고 D형 10대가 들어와요. 직구매로. 그 다음에 94년 12월 2일부터 95년 6월까지 우리 공군에 이제 인도가 되고, 그 다음에 2단계 조립기, 이제 우리가 이제 라이센스 생산하는 거. 이거는 미국에서 항공기 생산용 전용 장비하고 면허 생산권 등을 미국에서 도입해서 그 면허 생산 품목 가지고서 국내에서 이제 조립하게 되는 건데, 언제부터 조립하냐? 95년부터 조립을 해요. 그래서 95년 11월에 초도기를 공군에 납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7년 초에 36대 생산을 완료하고 C형 26대, D형 10대가 납품이 되죠. 그 다음에 3단계가 뭐였어? 부품 국산화였잖아요. 그래서 3단계 부품 국산화 생산으로 원자재 및 조립 키트, 면허 생산권 등을 미국에서 다시 상용 구입해가지고 국내 제작 부품으로 생산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C형 52대, D형 20대를 97년 7월 30일에 1호기 인도를 시작으로 2000년 4월까지 이걸 납품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되었던 120대가 모두 생산됨으로써 사업이 종료가 됐죠. 이로써 우리는 뭐예요? F-16을 120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도 또 생각을 해요. 이게 120대 생산하면서 산업시설이나 이 F-16 생산을 위한 산업시설이나 장비 등을 이걸 계속해서 활용해야겠다.
그러므로 해서 국내 항공산업 성장의 기반을 유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노후 도태 항공기 발생에 따른 전력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KFP 2차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120대 한 다음에 KF16을 추가 생산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이 추가 생산은 누가 하느냐? 이제 나중에 다 통합이 되어진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사업자로 선정이 돼요. 그래서 2000년 7월부터 생산에 돌입해요. 그래서 추가 생산 1호기가 2003년 4월에 생산이 되고, 이후 총 6회에 걸친 시험 비용을 해봐요. 그래서 품질 및 비행 안정성을 검증받아서 공군에 인도가 되죠.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 라이센스는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부품을 국산화해서 이걸 조립해서 공군에 인도했다는 건 우리가 F자 앞에 K자를 붙여도 손색이 없어요, 사실. 이 당시로 생각하면 엄청난 거. 그러니까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오늘날의 KF-21을 우리가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추가 생산기는요 20대가 생산되는데, 기존에 비해서 성능이 개량된 신형 항공 전자장비가 탑재가 됐어요. 그 다음에 공군 전력 증강에 아주 크게 기여를 해서 이게 2004년까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20대가 나와서 추가로 이제 전력화가 된 거죠. 그러면 이거 F16이 아니라 이제 KF16인 거죠? 저 KF16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KF16은 특단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엔진부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미국 로키드 마틴의, 이게 다시 말해서 이제 블록 52형에 해당하는 기체예요. 참고로 KF-16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F-16 블록 50, 52가 있거든요. 요거는 기존의 블록 40, 42보다 추력이 강화된 엔진을 탑재한 거예요. 그럼 왜 50은 뭐고 52는 뭐냐? 제너럴 일렉트릭제 엔진을 탑재한 기체가 블록 50, 플랫 앤 휘트니제 엔진을 탑재한 기체가 블록 52, 이렇게 분류해요. 근데 KF-16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랫 앤 휘트니 엔진을 썼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플랫 앤 휘트니의 F100 PW229 터보팬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개 탑재하고 있는데 최대 마하 2.2 속력을 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투 행동 반경은 550km밖에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체구가 F-16이 워낙 작으니까 이게 전투 행동 반경이 좀 짧아요. 그래서 항상 F-16이 이 짧은 행동 반경 때문에 많이 까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무슨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냐? KF-16을 F-16 블록 60이나 62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하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사진 한번 보시죠. 이 F-16 블록 60, 62는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F-16하고 조금 다르죠. 동체 위쪽에 컨퍼멀 탱크, CTF라고 해서 컨퍼멀 탱크가 지금 탑재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혀 달라요. 그 다음에 블록 60, 62에는 에이사 레이더가 이때 탑재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컨퍼멀 탱크를 장착하니까 이 F-16이 전투 행동 반경이 어떻게 돼요? 1600km로 향상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굉장히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별다른 논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 나중에 F-16 이제 블록 70, 72형 V로 한꺼번에 간다. 뭐 이런 게 있었다는데, 그럼 뭐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KF-16은요, 이후에 국내 생산용부터는 당시 삼성 테크윈에서 제작한 엔진이 탑재가 돼요. 이제 플랫 휘트니 거를 이제 삼성 테크윈에서 이제 엔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그 플랫 휘트니에서 만든 엔진하고 같은 부품을 사용하고 단지 제작사만의 차이예요. 근데 이 엔진이요, 문제가 생겨요. 이상하게 삼성 테크윈에서 만든 엔진에 연료 도관 불량하고 잦은 터빈 블레이드 불량이 생겨요. 그래서 몇 차례나 추락사고가 납니다. 특히 2002년 초에는요, 기종 전체의 비행 정지 사태까지 불러와요. 그래서 이 삼성 테크윈에서 개발한 이 엔진이 공군한테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리죠.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느냐, F-15K가 들어올 땐 플랫 앤 휘트니 대신에 제너럴 일렉트릭 엔진이 선정이 돼요. 아무튼 근데 이 제너럴 일렉트릭 엔진도 삼성 테크윈이 생산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삼성 테크윈의 문제였냐, 아니면 원래 플랫 앤 휘트니의 문제였냐, 이건 뭐 의견이 분분한데, 근데 공군이 플랫 앤 휘트니의 엔진을 거부했다는 거 보면 원래 플랫 앤 휘트니의 엔진에 좀 문제가 있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도 2차 도입부에서 다시 플랫 앤 휘트니의 엔진이 탑재되기 시작해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전 장비라는 거는 네. 항공전자 장비. 네, 항공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먼저 레이더부터 살펴보면 이게 노스롭 그루만의 AN/APG-68V 5 레이더를 장비합니다. 이게 91년부터 생산되기 시작한 당시로선 최신형 레이더였어요. 고속 통합 단자 시그널 프로세서라는 걸 채용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존 F-16 블록 42 레이더보다 처리 속도가 2배나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기계적 신뢰도도 역시 향상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데이터 모뎀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통신이 가능해졌어요. APG-68V5 레이더는요, 최대 10개 목표에 대한 트랙 와일 스캔. 보통 트랙 와일 스캔이 뭐냐? 동시 추적이라는 뜻이거든. 동시 추적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동시 추적 모드뿐만 아니라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죠. 암람 동시 발사 모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6발의 암람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데 이 6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VHSIC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초고속 직접 회로예요. 이제는 우리가 초고속 직접 회로 하면 약간 흔하잖아. 근데 이때는 군사용품으로 먼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신호 처리 능력이 향상돼요. 요것 때문에. 그래서 레이더 노이즈라고 하죠.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제거가 됩니다. 해상도도 현저하게 높아졌어요. 근데 이게 해상도가 높아졌다고 해가지고 무슨 우리가 보통 SAR 레이더라고 하죠. SAR 기능까지 있는 건 아니에요. SAR은 뭔가요? 이게 보통 이제 합성 개구 레이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이나 해상에 대해서 공중에서 레이더파를 순차적으로 쏴요. 그럼 이 레이더파가 굴곡면에서 반사돼서 돌아오거든. 근데 이 미세한 시간차가 있을 거냐. 순차적으로 쐈으니까. 이 미세한 시간차를 이게 처리해서 지상 지형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표를 관측하는 레이더 시스템인데 아주 정밀한 시스템이거든. 근데 이거 정도까지는 안 된다. KF-16이 추가 20기가 더 생산됐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또 조금 더 개량된 AN/APG-68V7 다기능 레이더가 탑재가 됩니다. 이게 탐지 거리가 기존에 비해서 조금 더 연장되고 신뢰성이 높아졌지만 얘 역시 SAR은 안 돼요. SAR이 적용되는 것은 현재 블록 60기종 있죠? 블록 60기종에 탑재되고 있는 AN/APG-68V9부터 이제 SAR이 된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항전 장비의 핵심 뭐가 있냐면 모듈러 임무 컴퓨터예요. 보통 MMC라고 하는데 모듈러 미션 컴퓨터라는 건데, 과거에는요 전투기가 사격 통제 컴퓨터, 탑재 관리 컴퓨터, 그리고 HUD 컴퓨터 이 세 가지로 나뉘어 있었어요. 근데 이걸 하나로 통합한 당시로서는 최신형 컴퓨터였습니다. CPU는 64비트고요. 그 다음에 이 MMC 컴퓨터는요 전체가 모듈러 형상이에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기판 모양의 라인 교체 모드를 바꿈으로써 손쉽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슬롯이 엄청 많죠. 이 슬롯이. 무려 30개의 슬롯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 미래 업그레이드를 대비해서 9개의 슬롯을 여분으로 남겨놨습니다. 이게 하드디스크 용량에 따라서 각종 임무를 확장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단히 고성능 컴퓨터예요. 그래서 비행 및 전투 정보를 수집 분석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무기 및 항공전자 장비 통제도 가능했었고, 한마디로 이 MMC는 명실상부한 F-16의 두뇌였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도 약 15개월 정도 보존이 가능한 그런 컴퓨터였어요. 중요한 건 이 MMC도 역시 국내 생산 품목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당시 LG 이노텍에서 요거를 생산했었거든요. MMC. 근데 뭐 생산을 했었는데 역시 주요 부품은 좀 미국산이었다. 이런 조금 함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KF-16은요, 2000년 이후부터 그 컴퓨터에 대한 100여 차례 업그레이드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MMC를. 우리 자체적으로. 특히 소프트웨어도 일부 독자적으로 개량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혹시 여기 관계되신 분들 댓글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우리 자체적으로 이 MMC를 업그레이드 했다는 건 대단히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이 밖에도 KF-16은요, 캐너피 형상도 물방울형이에요. 그래서 시야가 아주 좋고요. 조종석 콕핏 계기판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아주 직관적으로 그리고 깔끔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가장 관심이 가는 건 사실 무장인데. 네, KF-16이 공대공 무기 체계로서 가장 커다란 의미는 뭐냐? AIM-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운용 플랫폼이라는 점이죠. 요 암람 이전에 뭐 스페로 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었었냐면 팬텀밖에 없었어요. 팬텀이 스페로를 사용했는데 스페로보다 훨씬 좋은 암람을 KF-16이 쓸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팬텀이 이때부터는 2선으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KF-16이 영공방어의 제1선에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사이드와인더 미사일도 여전히 사용되고요. 근데 이제 하나 아쉬운 건 신형인 사이드와인더 신형 있죠. AIM-9X를 활용을 못해요. 기존의 사이드와인더는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내 비행기 기축선이 있잖아요. 기축선에 적이 있어야지 쏜단 말이지. 근데 AIM-9X는 조준기가 헬멧 마운티드, 그러니까 JHMCS라고 헬멧에 조준기가 있어요. 그래서 적기가 기축선이 아니라 딴 데 있어도 내가 고개를 돌려서 헬멧에서 조준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장비가 고려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KF-16V로 개량하면 뭐 통합한다고 하는데 요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드릴게요. 그러면 AIM-9X 이거 쓰는 비행기는 없나요? 있어요. 지금 우리 F-15K하고 F-35A가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아쉬운 게 AIM-9X가 이거 한 번 더 개량돼서 AIM-9X 블록 2가 있거든요. 그 AIM-9X2도 도입이 했다고 하는데 그 숫자가 200여 발 미만이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공대공 미사일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잖아. 이 소프트웨어도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이 공대공 미사일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KF-21을 개발하면서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기본적으로 기관포도 달고 있고요. M61A1 20mm 발칸포를 장비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공대지 무장이에요. F-16은 멀티롤 전투기니까 공대공도 하고 이제 공대지도 하는데, 여전히 이제 AGM-65 매버릭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크 80 시리즈 범용 폭탄도 다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GBU-39 SDB라고 해서 레이저 유도 폭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하푼 대함 미사일의 운용이 가능해요. 예전에 FA-18처럼. 그리고 하푼뿐만 아니라 미 공군이 쓰는 AGM-88 함이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이게 대레이더 미사일인데, 대레이더 미사일도 운용은 할 수 있는데, 대레이더 미사일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와일드 위즐 임무를 수행할 수 있거든요. 와일드 위즐이 뭐냐면 적 방공방 제압 작전이에요. 대레이더 미사일이 뭐냐면 적 레이더에서 전파를 발신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 AGM-88 함을 딱 쏘면 얘가 적 레이더 신호 쫓아간다고. 그래서 적 레이더를 파괴하는 미사일이야. 근데 이게 적 방공망 제압 작전에 대단히 요긴한 미사일인데 이게 우리 KF-16 기능이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우리 공군에는 AGM-88 함 대레이더 미사일을 운용하기 위한 포드가 없어요. 조준 포드가. 이게 NASQ-213HTS라는 건데, 이게 한마디로 함 조준 포드예요. 요게 제공이 안 됐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100% 독자적인 방공망 제압 임무는 수행할 수가 없어요. 미군이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요 포드를 탑재한 미군 항공기가 지원이 오면 쏠 수가 있죠. 이 KF-16은 한동안 별다른 업그레이드 없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KF-16의 전투력을 상승시킨 개량이요, 한국 공군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JDAM 통합부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JDAM 얘기가 왜 나왔냐면 북한군의 장사장포 진지에 대비한 솔루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JDAM 운용 능력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독자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2011년 2월 직도 사격장에서 실사격에 성공을 하죠, JDAM. 요거는 나중에 이 JDAM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전투기에 다 우리가 적용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F5도 JDAM을 뭐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이 JDAM 통합된 게 KF-16에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또 다른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2015년 말부터 이제 관측이 된 건데, KF-16에 AN/AAQ-33 스나이퍼 포드를 운영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이 스나이퍼 포드는 뭐냐면은 록히드 마틴에서 제작한 타겟팅 포드예요. 그래서 이게 목표물 식별, 자동 추적, GPS 좌표 제공, 정밀 유도 무기 유도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이 스나이퍼 포드 쓰기 전엔 뭐 썼느냐? 랜턴 포드라는 걸 썼거든. 근데 이 스나이퍼 포드는요, 기존의 랜턴 포드보다 3배에서 5배 뛰어나요. 그러니까 KF-16의 전투력, 대지상 전투력이 확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문제점도 또 하나 밝혀진 게 있어요. 2000년에 한미 연합훈련을 하는 와중에 KF-16의 그 IDM,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모뎀이 있다고, 얘가. 그러니까 임프로브드 데이터 모뎀이 있는데 이게 호환성 문제가 생겨요. 이 한미연합훈련할 때 미국의 방공관제센터는 어떤 데이터 수신 방법을 썼냐면 링크 16을 써요. 지금도 쓰고 있는데, 이 링크 16이 뭐냐면은 미군하고 나토 등에서 합동작전, 그 다음에 연합작전용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전술 데이터 링크예요. 그래서 전술 자료하고 음성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제밍 능력에서도 아주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데, 이거를 해보니까 2000년에 한미 훈련을 해보니까 관제센터에서 주는 링크 16 데이터를 F-16 그 모뎀이 수신을 못하는 거예요. 호환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보유한 2737 조기경보기 있죠? 얘도 링크 16 쓰거든. 그러니까 얘하고도 데이터 호환이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차례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됐어요. 결국에는 신형 A사 레이더를 탑재하면서 업그레이드 사업에서 해결을 볼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이게 안 된 거예요. 지금도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이제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이제 뭐 해결이 됐겠죠. 계속 업그레이드 얘기가 나왔는데. 네네네. 업그레이드 좀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우리 공군이 숫자상 그다음에 성능상으로 실질적인 우리 주력 전투기가 KF-16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이게 F-16 블록 50, 52였는데 이걸 최신형인 블록 70, 72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F-16V, 이게 F-16 뭐 바이퍼라고 하는 건데, 이 F-16V 바이퍼는요, 이게 로키드 마틴사가 2012년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처음 공개한 F-16의 최신 개량 모델이에요. 그래서 2015년 10월 16일 A사 레이더를 탑재한 F-16V 첫 시제기가 등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특징이 뭐냐면 이 F-16V 바이퍼에 신형 AN/APG-83 A사 레이더를 탑재했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임무 컴퓨터, 전자전 장비, 그 다음에 향상된 조종관 등등등 해가지고 성능이 대폭 개량됩니다. 특히 핵심이 뭐겠어요? A사 레이더죠. APG-83 A사 레이더의 성능은요, 기존 기계식 APG-68 레이더에 비해 회상도가 훨씬 뛰어납니다. 고속으로 비행하는 20개 이상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고 최우선 표적 6개를 동시에 추적 탐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A사답게 저기 전자전을 해도 이 전자전 상황에 대단히 강해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F-16을 운영하는 국가들이 F-16 바이퍼 V형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F-16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게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군도 모처럼 대폭적인 업그레이드를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잡음이 생깁니다. 어떤 잡음이 좀 있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보고서인데요. 제목은 KF-16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 추진 실태,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보고서 내용을 요약해보면요. 방위사업청이요,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 성능 개량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그 부작용으로 전력화 시기가 4년이 지연되고 8,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감사원에 따르면요, 방사청이 2011년 8월 미국 정부가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부품 품질을 보증하는 대외 군사 판매 FMS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키로 했는데 방위사업청 생각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비용을 좀 절감해야겠다. 그래서 가격 경쟁하자. 수익 계약하지 말고, 원 제조사하고 경쟁하지 말고 다른 데도 붙여서 한번 가격 경쟁 시켜볼까,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직접 업체를 선정하겠다. 그래서 일부 부품을 조달하겠다는 별도의 계획을 세웠어요, 방위사업청이. 근데 미국 측이 뭐라고 그랬냐면, 상업 구매하고, 그러니까 경쟁 방식하고 FMS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미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반대했어요. 그 다음에, 야, 제조사에서 업그레이드 하는 게 맞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방사청이 아니, 우리 방식대로 할게라고 했어요. 그래서 2012년 7월에 경쟁 입찰을 해요. 그래서 F-16 제조사인 로키드 마틴이 아니라 영국의 BAE 시스템즈를 파트너로 선정해버립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에 방사청이 부품 조달 비용으로 1억 8,400만 달러를 영국 BAE 시스템즈에 송금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이거 당초 20억 달러의 총 사업비였는데 이걸 24억 달러로 올렸어요. 왜? 쟤네 거 못 믿겠다 이거야. BAE 시스템즈 경험이 미숙하니까 쟤네 거 우리가 검증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검증 비용이 또 추가되고 하니까 20억 달러로 안 돼. 24억 달러로 올려버려요. 근데 방사청이 처음에 생각한 금액이 얼마냐면 17억 달러였거든. 그럼 17억 달러에서 24억 달러면 뭐야? 40%나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방사청이 총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니까 미 정부의 요구대로 2015년 12월에 로키드 마틴으로 사업 파트너를 변경해요. 그래서 다시 조정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19억 2,600만 달러로 확정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겠어요, 그럼 여기서? 돈 줬잖아요, 벌써. 그렇죠. BAE 시스템즈에 돈을 줬잖아. 돌려달라고. 그 돌려달라고 했다고. 근데 얘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지금 설비 투자로 이미 8,900만 달러를 써서 돌려줄 수 없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8,900만 달러 안 돌려줬어요. 이거 환장하는 노릇이요. 이 1,000억 원이 날아간 거야. 그래서 감사원 관계자가 무슨 말을 했느냐?
업체 변경 과정에서 전력화 일정이 2015년 말로 당초 계획보다 4년이 지연됐다. 특히 실적이 미미한 BAE 시스템즈를 무리하게 입찰에 참가시켰고 선정 직전에 평가 기준을 일부 변경해서 정당한 평가를 실시 안 됐다. BAE 시스템에 좀 유리하게 했었나 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방위사업청이 세계 챔피언급 바보짓을 한 거죠. 그래서 사업 착수 시기가 2011년에서 2015년으로 늦어졌고 그 과정에서 1,000억 원이 증발된 거예요. 국민의 혈세가 증발돼 버린 거죠. 그래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방사청 담당자 2명을 해임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이 과정에서 군사 기밀까지 유출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어요. 내 앞날이 암담해요. 받을 방법 없을 것 같아요. FMS 방식으로 처음에 했으면 FMS 방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왜 그랬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업그레이드는 도대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무튼 2016년부터 성능 개량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약 2개 대대분의 KF-16 전투기가 업그레이드를 마친 상태라고 하네요.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개량 사업 전체 사업비가 나오지가 않아서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JH-MCS 헬멧 있죠. 요게 개량형 나왔거든요. JH-MCS2라고 해서 요 헬멧이 도입이 안 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요거를 해서 AIM-9X 블록 2 미사일이 연동이 되면요. 근접 공대공전에서는 거의 천하무적이에요.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커요. 아마 공군에서 요거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문제는 북한이 운영하는 미그 29도 비슷한 게 있어요. 기축성 바깥에 헬멧으로 조준해서 쏘는 게 있단 말이야. 북한 애들은. 미그 19에 그 탑재가 돼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기 이런 데 돈을 안 쓰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어느 정도 하냐면 소프트웨어 기능 확인용 테스트 버전 3개만 있대요. 지금 JH-MCS2가.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그 신형인 AIM-9X 블록 2형 공대공 미사일도 추가 발주도 안 했대요. 요게 없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걸 들여오려고 하면 추후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이거 대단히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면 대단히 필수적인 부분이거든요. 이거 돈을 아낄 때 아껴주고 쓸 때는 써야 되는데 여기는 진짜 정말 써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도 좀 남아있대요. 왜냐하면 무기나 장비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에 대한 확보하고 기술 이전이 필요해요. 이거 컴퓨터 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근데 아직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대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그 서비스상 아니에요. 이것도 돈 내야 돼요. 따로 돈 또 내야 돼요. 이것도. 이 역시 추가로 협상을 해서 비용을 최대한 낮춰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애초에 물론 1,000억 원으로 다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사업 비용 날리지 않았더라면 그 1,000억 원이라도 이럴 때 썼다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적은 돈이 아니니까. 그다음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JH-MCS2는요. 정말 중요한 이게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기체만 A사 레이더 달았다고 해서 나머지 소프트웨어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아무튼 이게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 좀 아쉬워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 그러면 총평을 해주신다면? KF-16은요, 우리가 처음으로 손에넣은 주력 4세대 전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군한테 이제 맞는 캐릭터로 대활약을 했죠. 그리고 KF-16의 대량 배치 덕분에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압도적인 공군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주변국에도 만만치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F-16V 이제 바이퍼형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개량하고 기체 수명의 연장으로 우리가 2039년까지 일선에서 활약할 예정이에요. KF-16이 개량이 완전히 돼서 바이퍼형으로 개량이 돼서 모두 배치가 되면요. 향후 F-35A가 완전 전력화될 때까지 그리고 KF-21이 이제 런칭이 돼서 전력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공군 전투기 전력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허리가 될 거란 말이죠. 대단히 중요한 전투기예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면 그 JH-MCS 뿐만 아니라 여기에 욕심이 조금만 하면 컨포말 탱크까지 달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뭐 돈이 없다는데 어쩔 수 없죠. 자 여기서 그렇다면 다시 한번 얘기할 건 뭡니까? 우리가 국방 예산을 어떻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써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KF-16 편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